지난 1월 전 세계 군사정보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36년간 철저히 봉인해왔던 극비 무기가 우연히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사령부의 다급한 암호통신이 감청된 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최강이라던 10조 원짜리 항공모함 푸젠함이 한국 앞바다에 보이지 않는 유령을 만난 듯 혼비백산하며 뱃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륙의 자존심을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았을까요? 그 정체는 바로 한국군이 1990년부터 무려 36년간 미국 CIA의 눈조차 피해 지독하게 숨겨온 이름 없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설명이 없는 무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무기다. 러시아도 몰랐고 미국도 속았던 대한민국의 36년짜리 거대한 속임수. 중국 항모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그 침묵의 암살자가 드디어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베른트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정보본부에서 22년째 해군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있는 수석 분석관이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살상 무기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이 우리 동맹국에 어떤 위협이 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위성 사진과 감청 보고서가 쌓입니다. 러시아의 보레이급 핵잠수함이 북극해 빙하 아래에서 내는 미세한 펌프 소음부터 중국의 둥펑 미사일이 가진 유도 파장, 심지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의 패턴까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해군 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적어도 2025년 10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한국 남해안의 어느 군항에서 열린 신형 잠수함 진수식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참관단 자격으로 초청받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한국 해군이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국방과학의 성과를 과시하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중어뢰 백상어부터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 적 잠수함을 잡는 대잠 미사일 홍상어까지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이 사열하듯 도열해 있었죠. 모든 무기 앞에는 아주 친절하게 그 무기의 이름과 사거리, 파괴력이 적힌 아크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라고 전 세계 무관들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샴페인 잔을 든 채 그 무기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무관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국군이 많이 성장했군이라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저는 무언가 이질적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행사장 가장 구석, 화려한 조명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유독 거대한 미사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미사일들을 압도하는 크기, 마치 백상아리의 지느러미처럼 날렵하게 빠진 판두,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매끈한 검은색 동체. 그것은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위용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표면은 일반적인 페인트 도색이 아니었습니다. 전파를 흡수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주는 최첨단 스텔스 도료가 발라져 있는 듯 묘한 무광택의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엔진 노즐 주변에는 고열의 그을린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연소 실험을 거친 실전 병기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표, 재원표, 개발 연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흔하디흔한 손대지 마시오 혹은 사진 촬영 금지 같은 경고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침묵 속에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나가던 한국군 해군 소령을 정중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작전 장교라는 표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소령님, 저기 서 있는 미사일의 명칭은 뭡니까?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팻말을 빠뜨린 것 같군요. 제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아주 묘한, 정말이지 해석하기 힘든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잘 보셨군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게 전부라니요? 저는 다급하게 되물었지만 그는 이미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는 행사 즐겁게 관람하십시오. 라는 말만 남긴 채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보의 세계에는 오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이 없는 무기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아직 실패작이라 보여줄 게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완벽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무기다.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안 회선으로 나토 본부의 긴급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한국 해군 진수식에서 미확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 식별됨. 재원 불명. 명칭 불명. 그러나 실전 배치 징후 뚜렷함.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불과 2달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예고하며 동중국해로 항공모함 전단을 출격시켰을 때였습니다. 최신형 항모 푸제남을 포함한 거대한 함대가 위풍당당하게 한국 해역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해 550km 지점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하던 중국 함대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멈춰 선 것입니다. 기계 고장도 기상 악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며 회피 기동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위성 사진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들이 멈춰 선 지점은 한국 잠수함이 동해와 서해에 매복해 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의 정확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올 침묵의 암살자에게 10조 원짜리 항모가 격침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은 미국의 칠함대도 아니었고 일본의 자위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수식 구석에 놓여있던 그 이름 없는 미사일, 한국이 36년간 갈아온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진수식 다음 날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정보 본부 분석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의 대형 모니터에는 제가 현장에서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찍어온 그 이름 없는 미사일의 고해상도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급하게 셔터를 누르느라 초점이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22년 경력에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들 이쪽을 좀 봐주게. 한국에서 입수한 건데 의견들이 어떤가? 저는 즉시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동료 분석관들을 호출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 출신의 추진체 전문가 톰과 미 국방정보국 파견관인 스티브가 커피잔을 든 채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또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어? 라며 별 흥미 없다는 표정이었던 그들의 눈빛이 제가 사진의 특정 부위를 300% 확대한 순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잠깐 마르쿠스. 멈춰봐. 저 흡기구 형상. 저거 일반 제트 엔진이 아니잖아. 톰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저건 램제트야. 그것도 공기 흡입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덕티드 램제트 방식이라고.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 말도 안 돼. 램제트 엔진. 그것은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비행을 가능케 하는 미사일 추진체의 성배와도 같은 기술입니다. 러시아의 야혼트나 인도의 브라모스 정도가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단순히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속의 3배로 유입되는 거친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엔진 내부 온도 2000도를 견뎌내야 하는 그야말로 미사일 공학의 정점입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저으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불가능해. 한국은 미국의 엄격한 기술 통제를 받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램제트 기술을 이전받았을 리가 없다고. 혹시 러시아 기술을 몰래 들여와서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야? 우리는 즉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설계도와 한국의 미사일 사진을 겹쳐서 비교, 분석하는 3D 스캐닝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수십 줄의 코드가 화면을 채우고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치율 40% 미만. 구조적 독창성 발견. 이것 봐. 야혼트랑은 근본부터 달라. 동체 비율이 훨씬 더 날렵하고 흡기구 위치도 공기역학적으로 더 진보된 형태야. 이건 러시아의 복제품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설계야. 한국이 100%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한국의 모든 공개된 방산 자료와 과거 기밀 해제 문건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하이엔드 미사일을 만들려면 최소 20년, 아니 30년 이상의 기초 연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1980년대, 90년대 논문과 예산 집행 내역을 밤새도록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던 제가 마침내 먼지 쌓인 1990년도 극비 문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990년 장기 소요 제기 초고속 비행체 추진 시스템 기초연구. 1990년. 그 숫자를 본 순간 분석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1990년이 어떤 해입니까?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K-9 자주포는커녕 제대로 된 소총 하나 국산화하기 벅찼던 방산 기술의 변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부터 그들은 이미 3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비대칭 무기, 즉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음 속의 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맙소사. 36년이야. 무려 36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숨겨왔던 거야. 스티브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CIA조차 까맣게 몰랐습니다. 한국은 혈맹인 미국에게조차 철저히 비밀을 지켰습니다. 아니, 미국이기 때문에 비밀로 했을 겁니다. 만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미국이 알았다면 너희는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다며 기술 통제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를 강제로 중단시켰을 테니까요. 한국은 그 서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질 때 짐을 싸들고 도망치던 기술자들을 데려와 술을 사주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고 수천 번의 엔진 폭발 실험을 견뎌내며 그들은 묵묵히 36년을 버텼습니다. 실패하면 땅에 묻고 성공하면 창고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자 자주국방을 향한 처절한 집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진수식에서 만난 장교가 했던 말, 그게 전부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긴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36년의 세월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보유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임. 이것은 외세의 도움 없이 36년간 축적된 한국 독자 기술의 산물임. 즉시 위협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하지만 우리의 분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을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하 3의 속도로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이 사신을 막을 방법은 현재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990년이라는 개발 연도를 확인한 우리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름 없는 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토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워게임을 가동했습니다. 가상의 적은 중국 해군의 최신형 항공모함 푸제남 전단, 그리고 공격자는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한 척.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 미사일 속도 마하 3, 비행고도 해수면 5m, 표적 거리 50km. 시작해. 제 명령과 함께 화면 속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몇 초 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하 3. 이 숫자가 체감이 되십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3672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분이면 주파하는 속도이자 소총 총알보다 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 미사일은 1초에 1km를 날아갑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속에서 한국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푸제남의 고성능 레이더가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탐지한 것은 발사 후 10초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고. 고속 접근 물체 탐지. 거리 40km. 푸제남의 함교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거리는 40km. 미사일이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0초. 40초라니. 이건 대응할 시간이 아니야. 기도할 시간이지. 스티브가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0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파악하고 함장에게 보고하고 요격 명령을 내리고 방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40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AI에 의존한 자동 요격 시스템만이 희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화면 속의 미사일은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수면 5m, 즉 파도 윗부분을 스치듯이 낮게 날면서 좌우로 현란하게 춤을 추듯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수평선 넘어 낮게 날아오는 물체는 레이더 탐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그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함대의 레이더가 놈을 확실하게 포착했을 때는 이미 20km, 불과 20초 거리까지 접근한 뒤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대공포 사격 개시. 중국 구축함들이 필사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화망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마하 3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건 달리는 스포츠카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가는 총알을 젓가락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요격 확률, 시뮬레이션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8%. 10발을 쏘면 9발은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운입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나쁘면 죽는 러시아 룰렛이나 다름없습니다. 쾅! 시뮬레이션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사일은 푸젠함의 측면 정확히 흘수선을 타격했습니다. 8만 톤의 거함이 충격으로 휘청거렸고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오차 범위는 1m 미만이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50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1m 크기의 표적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건 함교를 노리면 함교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탄약고를 노리면 정확히 기폭장치를 때린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진들은 화력 덕후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지독한 정밀 타격 덕후들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좁은 갱도 입구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뚫어버리는 현무. 미사일의 그 괴물 같은 정확도가 이 해성 미사일에도 그대로 이식된 것입니다. 명중률 94%. 10발 쏘면 9발 이상 명중. 요격 불가능. 톰이 멍한 목소리로 결과를 읊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함대가 왜 한국 해역 500km 밖에서 멈춰 섰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에 수천 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승률 10% 미만의 도박판에 뛰어들 지휘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한국 해역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마하 3의 미사일이 50초 안에 우리를 덮친다. 막을 확률은 10%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접근하지 마라. 도망쳐라.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구축한 반접 근지역 거부 전략의 실체였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 없이 오직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만으로 대양 해군을 꿈꾸는 중국의 야망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린 것입니다. 바다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덩치 큰 항공모함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오는 이 작은 암살자가 거인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36년의 침묵 끝에 해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해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노마이너스고 존, 즉 진입금지 구역임. 적대적 의도를 가진 그 어떤 함정도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하지만 한국의 이 기술이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쓰일까요?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 국방부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은 이 무기가 세계 방산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함대를 멈춰 세운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자국 영토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압도적인 기술을 무기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북미의 거인 캐나다였습니다. 2025년 12월 캐나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력 잠수함인 빅토리아급은 이미 도입한 지 40년이 넘어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틈을 타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들이 캐나다의 뒷마당인 북극 항로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에게 새로운 잠수함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업 규모만 무려 60조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입찰에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굶주린 독수리 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잠수함 명가로 불리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프랑스의 나발그룹, 그리고 스웨덴의 사부까지 내로라 하는 유럽의 방산 공룡들이 참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한국의 승산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오랫동안 캐나다와 군사 협력을 맺어온 텃세가 있었고 정치적인 로비력에서도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나토 정보실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성능은 좋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카드가 단순히 잠수함의 성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수함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캐나다의 불안을 잠재울 솔루션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실사단이 한국의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오션의 거대한 도크 안에는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의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자랑하는 이 잠수함은 캐나다 실사단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실사단장의 표정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잠수함 성능이 좋은 건 알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도 이 정도는 한다는 눈치였죠. 그때였습니다. 한국군 관계자가 회의실의 조명을 낮추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안보를 완벽하게 책임질 게임 체인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가 진수식에서 보았던 그 이름 없는 미사일, 즉 해성-B였습니다. 캐나다 실사단은 의아해했습니다. 잠수함 보러 왔는데 갑자기 웬 미사일인가 싶었겠죠. 하지만 한국 측의 설명이 이어지자 실사단장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속도로 500km 밖에적 함정을 타격합니다. 요격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미사일이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플랫폼과 그 안에서 발사할 수 있는 최강의 창을 묶어서 파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광활한 북극해를 적은 숫자의 잠수함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제안대로라면 단 몇 척의 잠수함만으로도 북극해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북극 항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500km 밖에서 초음속 미사일로 위협하여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중국에게 했던 접근 거부 전략을 캐나다도 똑같이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실전 배치가 된 무기입니까? 한국 장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우리 해군은 이 시스템으로 동해와 서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원한다면 이 전략적 자산을 공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실사단은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독일제 잠수함은 성능이 좋지만 한국제 잠수함은 전쟁을 억제한다. 우리가 필요한 건 잠수함이 아니라 승리다. 결국 60조 원의 초대형 계약은 한국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역 전극이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만 판 게 아닙니다. 북극해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전략 그 자체를 판매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르는 순진한 엔지니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언제 공개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노련한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해성-B를 진수식 구석에 아무런 설명 없이 놓아두었던 것도 캐나다 실사단에게 마지막 순간 히든카드로 꺼내든 것도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의 중심에는 36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던 나라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파는 그 패키지가 무엇이길래 캐나다가 넘어갔는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해성-B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한국정보원과 가졌던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 충격을 가볍게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와의 60조 원 계약이 체결되고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허름한 선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오랫동안 협업해 온 민간 군사자문관 김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캐나다 계약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기운이 오르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박사님. 해성 마이너스비가 대단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1990년부터 개발했다면 36년 동안 그거 하나만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패턴을 보면 항상 공개된 것보다 숨겨진 게 더 많던데 말이죠. 제 질문에 김 박사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 눈치가 빠르군요. 맞습니다. 해성 마이너스비가 공개된 건 사실 사고였습니다. 진수식에서 실수로 노출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겁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성 마이너스비는 이미 완성된 지 5년이 넘은 구형 모델입니다. 진짜 최신형은 아직 창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구형이라니. 마하 3으로 나라가 항모를 격침하는 그 괴물이 구형이라면 도대체 신형은 어느 정도라는 말입니까? 김 박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물을 찍어 숫자를 적었습니다. 6. 현무-VI. 들어보셨습니까?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무-IV는 탄두 중량만 2톤이 넘는 괴물이었고 최근 공개된 현무-B는 무려 8톤의 탄두를 싣고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하는 전술핵급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현무-VI라니요. 현무-B가 지하를 뚫는 벙커 버스터라면 현무-VI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입니다. 탄두 중량은 줄이는 대신 속도를 극한으로 높였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는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이 적용됐죠. 마하 10. 그것은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꿈의 기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목숨 걸고 개발 중인 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세대 해성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해성-B가 램제트였다면 차세대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답니다. 속도는 마하 5 이상. 사거리는 1000km를 넘길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것은 단순히 한반도 주변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해에서 쏘면 베이징과 도쿄는 물론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슴도치처럼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맹수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해성-B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제 물음에 김 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잔을 비우며 답했습니다. 마르쿠스, 적들도 발전합니다. 중국은 매년 항모를 찍어내고 있고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먹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최강 무기는 내일의 고철이 될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은밀한 무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성-B가 공개됐으니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물 밑에는 더 거대하고 무서운 것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부디 그놈들이 깨어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놈들이 깨어난다는 건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빈 소주잔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날 들은 내용을 기록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창고 깊숙한 곳.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기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 공개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필요 없으면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누구보다 치명적인 것을 꺼낼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성-B에 놀라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다음 전쟁의 문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것은 36년간 침묵해온 대한민국의 집념이었습니다. 김 박사와의 술자리 이후 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이 단순히 해성-V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토 정보망을 통해 입수된 첩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도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성-B를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무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괴물을 전투기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2월 한국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서해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전투기 날개 밑에 달린 거대한 미사일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존의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과는 달랐습니다. 해성-B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더 날렵하고 더 치명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잠수함은 물속에서 은밀하게 접근하지만 전투기는 마하 1.8의 속도로 순식간에 적 함대 상공에 도달합니다. KF-21 한 편대가 해성-B의 공중 발사형 모델을 달고 뜬다면 중국 항모전단은 수중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마하 3의 미사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쏘면 미사일의 사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고고도에서 발사될 때 얻는 위치 에너지 덕분에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자마자 서해 건너편의 중국 해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함대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격침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은 해안가 절벽이나 섬 곳곳에 이동식 발사 차량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텔 즉 이동식 발사대는 위성으로 감시해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쏘고 도망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면이 바다이고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이 복잡한 지형 곳곳에 숨겨진 수백 대의 발사 차량들이 해성-B를 싣고 대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적 함대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 한국은 사각지대 없이 미사일을 날릴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는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신들의 이지스 방어망이 철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마하 3의 속도로 그것도 수면 5m로 낮게 깔려오는 미사일이 수십 발씩 동시에 날아온다면 이지스 시스템도 과부하가 걸려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의 콩고급 이지스함 한 척을 무력화시키는 데 필요한 해성-V 미사일의 숫자는 단 4발이었습니다. 4발만 동시에 착탄되면 수천억 엔짜리 이지스함은 고철이 됩니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조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막을 수 없는 창을 가진 상대와는 싸우기보다 친구가 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바다, 하늘, 땅 3차원 입체 공격망을 완성했습니다. 잠수함에서 솟구치고 전투기에서 떨어지고 산속에서 날아옵니다. 360도 전방 위에서 조여오는 초음 속의 포위망. 이것은 그 어떤 강대국의 함대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덫입니다. 김 박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해성-V 하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플랫폼별로 파생시키고 개량하여 한반도 주변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슴도치의 숲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영해 주변은 전 세계 해군에게 있어 진입 금지 구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AEAD, 즉 접근 거부 능력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 이것은 방어를 넘어선 응징 보복 능력임. 주변국들은 한국의 허가 없이는 서해와 동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포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주를 지켜보던 미국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성-B의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캐나다와의 대규모 계약까지 성사되자 워싱턴의 기류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은근히 견제하고 기술 통제를 주도했던 미 국방부 펜타곤이 바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 4월 미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미연합훈련 참관이었지만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성-V 기술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은 한국에게 이런 무기는 동북아의 균형을 깬다며
개발 중단을 압박하거나 폐기를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한국의 핵 개발을 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니,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입수한 회담 녹취록의 일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에게 압박이 아닌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타격 체계에 이 기술을 통합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하의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너희 기술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0년 한미 동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다급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은 미 항모 전단을 위협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응 무기는 잦은 시험 실패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이미 그들이 원하던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하 3의 속도, 완벽한 램제트 엔진, 그리고 검증된 실전 능력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가져와서라도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아야 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덥석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6년 전 기술 좀 가르쳐달라고 사정했을 때 문전박대당했던 서름을 잊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차분하게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술 제휴 좋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원자력 잠수함 추진체 기술, 그리고 더 이상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없는 완벽한 주권. 이것이 조건입니다.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갑을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대등한 거래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상수, 아니 핵심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해성 -B가 없으면 서태평양에서 중국 함대를 견제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가성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에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옵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지켜보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1990년 낡은 실험실에서 미국 몰래 엔진 도면을 그리던 그 가난한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36년 뒤 펜타곤의 수장과 마주 앉아 기술 이전을 논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의 무기를 사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무기를 남에게 팔고 심지어 최강국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며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 한국은 해성 -B라는 작은 미사일 하나로 국가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은 이제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한한 자막 능력을 가진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되는 미래. 그것은 주변국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한국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진짜 마지막 카드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미래 전장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성 -B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무인화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타격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개념도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그리고 해성 -B의 연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작은 무인 선박들이 떼를 지어 바다를 순찰합니다. 이들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다 적 함대가 발견되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공격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후방에 있는 잠수함이나 지상기지에 전송합니다. 타격 명령 승인. 인간 지휘관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십, 수백 발의 해성 -B가 동시에 발사됩니다. 무인 정찰기가 눈이 되고 AI가 뇌가 되고 초음속 미사일이 주먹이 되는 시스템. 이것은 인간의 실수나 두려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가장 차갑고 완벽한 살상 기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군사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부족하면 기계로 대체하고 그 기계를 세계 최고의 미사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한국이 그리는 미래 국방의 청사진인 국방혁신 4.0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22년 전 분석관 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대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압도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36년의 침묵.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히 해성-B라는 미사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술적 뿌리,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몰랐던 그 36년의 시간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무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해성-B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 이미 한국은 호랑이의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작성한 나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위험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기술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무기로 평화를 강제하는 룰메이커가 되었다. 이제 바다의 평화는 미국의 항모가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진수식에서 만났던 그 장교의 미소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세상은 뒤집힐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긴 침묵을 끝내고 전 세계를 향해 가장 강력한 포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정보 분석관 마르쿠스 베른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